예, 대구 동구갑의 유성걸 의원입니다. 우리 기재부 직원들 장관 이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 준칙하고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 준칙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에 본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 비율이나 또 통합재정 수지 비율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재정 준칙을 지키게 되는, 그때 제가 조금 표현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 표현 대신에 말할 수 없이 괴이한 재정 준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산식 한번 보시죠. 근데 이 재정 준칙이 작년 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담아서 지금 저희 기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재정 준칙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실까요? 수차례 지금 어기고 있는데, 작년 4차 추경에 보면은 산식을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1.07로 초과됐습니다. 그러고 금년도 1차 추경에서도 1.2, 또 2차 추경에서도 1.16 돼서 이 산식이 가면은 재정 준칙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금 저 산칙의 의미는 통합재정 수지가 의원님 표에 보면 마이너스 4%를 넘어서 1.0을 초과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4 이상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회에 제출한 통합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2.6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좀 전에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내년도에 통합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2.6%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재정 수지는 총수입 빼기 총지출 또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총수입보다도 총지출이 더 많다는 건데, 총수입이 많아지면은 통합재정 수지 당연히 마이너스로도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런데 네. 이 총수입이 금년도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무려 13.7%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보면은 한 2% 정도 된다 이러거든요. 결국은 잠재 성장률이 하락을 하면은 정부 수입 향후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표를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재정 총량 관련돼서 보면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국가재정 운영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올해 제출했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통합재정 수지를 보면은 GDP 대비 표를 한번 보시죠. 이라면은 금년도 거는 마이너스 3.6, 아니 작년에 제출했던 것은 마이너스 3.6, 21년, 22년에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9 이렇게 됐던 것이 어떻게 된 건지, 물론 전망이 다를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통합재정 수지가 2022년부터 마이너스 2.6, 2.9,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은 산식이 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재정 운영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따르면은 1이 넘지 않도록,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참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 또 열심히 했는 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조금 숫자를 마사지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22년 내년도에 마이너스 4%대에서 마이너스 2.6이 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초과세수가 30조 원 이상 나온 것이 이 통합재정 수지를 내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내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띄울게요. 그런데 그 통합재정 수지 할 때에 세입은 그 중에서 작년에 조세
그 유예를 해서 들어왔던 세입이 거의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형태의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 동산식이 통합재정 수지를 적자를 가정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통합재정 수지가 2017년, 2018년에 흑자였고 2019년대에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서는데 사실은 통합재정 수지를 안 하고 관리재정 수지를 안 하고 통합재정 수지를 했던 거는 결국은 그 숫자에도 나옵니다만 관리재정 수지 한번 보십시오.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물론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 준칙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지표, 뭐 유리한 지표 하면 관리재정 수지 대신에 통합재정 수지 썼고 또 법정 구속력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했고 뭐 이런 형태가 안 됐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간이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추경호 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이 지금 방만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 원인 중에 한 개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에 말하여 경영을 평가하기보다도 사회적 가치를 지표를 써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한번 보시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17년 보면 갑자기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이 최근에 24점 또 22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경영평가 경영 실적이 나쁘더라도 경영평가 점수는 높아요. 결론적으로 경영실적이 불구하고 적자인으로 불구하고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으로 보시면 예,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저희가 잘 경청하겠고요.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과거와 달리 상황이 많이 변해서 우리 사회가 이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이 평가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하고 좀 다른 환경이라는 점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아까 그 국가 채무하고 통합재정 수지 관련돼서 매년 재정 준칙에 맞춰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재정 준칙안에 맞춰서 하고 추경에서 재정 준칙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가 물론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해서 재정 수지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재정 준칙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공기관 평가 관련돼서 저 표를 한번 보시죠. 경평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100점이 저렇게 급격하게 2016년에서 2017년은 바뀝니다. 경평의 지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달성해야 될 사실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가치 지표가 높아짐에 따라서 D표 한번 보시죠. 경평계에서 재무평가 배점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평가 업무 효율성 배점도 또 줄어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재무예산 수익성 측면보다는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가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결국은 재무예산 수익성보다도 그게 나빠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그런 평가 지표가 늘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예를 보면은 수익성에 대한 성과 보고서와 공공성에 대한 사회 보고서를 이렇게 분리하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 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전까지 이런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의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결국은 공공기관의 경평에서 결과적으로 이 일자리도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이 2017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정규직에 정규직 포함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2017년에 한 34만 6천 35만 명에서 2020년 되면 42만 3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연 신규 채용 인원도 3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출도 현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인건비, 경상, 운영비 증가율이 각각 43.1%와 47.7%로 이렇게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정규직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래가서 결국은 인국공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현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추진해 봤지만 재무성과 등이 나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가 지향하려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라도 사실상은 재무성 관리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여러 표로 설명 주신 것처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일자리나 환경, 안전,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2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그래서 최근에 기업 환경에서 중요시되는 내용들이 다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예, 자, 그래서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경평을 지표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사실상 정부의 무기나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이재명 후보의 이걸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 전혀 없습니다. 예, 뭐 그거는 저 그래서 그야말로 이 정부의 경제수장이라는 분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몇 달이면 정권이 바뀌는데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말 문제입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당연히 12월 달에 저희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다음 내년도에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2012년 10월에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은 당연히 수립해야 되고요. 의원님이 질문 주신 거는 공약에 대해서 검토하냐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양당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뭐 주문도 안 왔고요. 검토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답변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장관님, 주택 가격 결정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겁니까? 당장 뭐 주택의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당장 일단 뭐 수요와 공급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니까 거기에 뭐 가수요를 포함한 투기 수요까지 포함하고 또 심리적 요인까지도 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은 이 헤도닉 펑션이라고 해서 한두 가지,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뭐 수요 공급 당연하죠. 또 금융 환경이라든지 세제, 기타 규제, 교육 환경, 심리, 사회적 분위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에 뭐 표가 하도 많아서 26번의 부동산 대책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먼저 의원님 정말 26번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에 8.2 대책의 후속 조치 이런 거는 별도의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이라기보다는요. 그거는 기준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저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 원인이.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공급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수급의 문제를 지적할 수 예.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또 가수요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또 공급의 부족을 불러일으킨 건도 있겠고요. 또 일정 부분은 예, 뭐 정부 알겠습니다. 정책도 그래서, 영향을 미쳤을 걸로 생각이 장관님,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맞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예.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부동산 정책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시장 당연히 안정이 뭐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안정은 그거는 하나의 그 중간 과정. 결국은 국민들의 주거 수준 그렇게 주거 서비스 향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 목표에 충실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지금 의원님 표해 보는 것처럼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한 노력은 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도 서베이 결과도 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뭐 10명 중에 한 8, 9명은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 대충 문재인 정부가 몇 개 정도 규제를 남발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PPT 한번 띄워보시죠. 부동산 규제 현황입니다. 이 정부가, 쏟아내는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형태의 아까 장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은 규제, 수요 억제, 그게 규제 지역 확대하고 거래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세제 규제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이거는 국무총리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제출한 협동연구청서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인인 주택 소유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에 신음하고 있고 또 실수요자는 이른바 락인 이펙트 매물 잠긴 현상 등으로 인해서 예산과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지 못해서 밤마다 울고 있다. 이게 요약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뒤에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서민들을 울게 하는 이런 정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지금 인용하신 저 보고서는요, 저도 봤는데요. 저거는 경제적 영역에 있는 연구원이 아니고 법무정책연구원의 예, 개인 연구원의 법무정책뿐만 의견입니다. 아니라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국토연구원과 주택금융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내용에 예. 대해서 국토연구원과 주택금융연구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각각의 의견이 같이 그러면은 실린 걸로 나중에 알고 내부적으로 뭐 징계를 하시든지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